또 이렇게 파트 부분은 또 다른 또 이제 산림과학원에서 이제 담당자나 박사님들이 아마 청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질문 사항이 아니라 산불 피해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산나물이나 산림 가수 쪽에 의견을 주실 분들은 저한테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우리 교육원에 아마 확인하시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임업 트렌드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임업진흥원 최무열 원장님께서 교육을 진행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임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임업 진흥을 위해서 항상 앞서서 뛰시고 또 힘써주시는 최무열 원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구나. 예. 서울서 여러분들 뵈려고 아침 먹고 4시간 한 반 정도? 밥 먹고 보니까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이고. 지금 분위기가, 나라의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그죠? 또 이게 산불 때문에 아마 참 우리 임업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이런 시국에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 임업에 또 앞장서서 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는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보니까 울릉도에서도 오고.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우리 확대 간부 회의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을 지금 산불난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산불난 지역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현실적인 대책이 뭘까? 몇 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저희도 원해서 우리 이제 모여 앉아서 참 우리 공통의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일인가요? 15일 있죠? 15일 이제 청에서 모여서 이제 또 토론을 합니다. 우리 차장님 주제로 그때 저도 가서 제안을 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산불 피해 혹시 직접적으로 입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에? 아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많군요. 예. 산불이 났을 때에 제가 여기 왔다가 현장을 보고 올라가서 다시 그 다음에 산불 현장에 우리 임업인들 만나러 와서 보니까 이거는 10만 헥타르가 훨씬 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은데 왜 4만 8천 헥타르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종합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오류가 보고하는 데와 오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발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지금 4천 헥타르 정도 이렇게 이제 피해 면적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우리나라의 1년에 벌채하는 벌채 면적이 2만 4천 헥타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10만 4천이니까 4배 이상 더 탄 거예요. 1년에 벌채하는 양의 4배 이상을 탄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거 지금 10만 4천 헥타르 당장에 베지도 못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벨 사람이 없죠. 그죠? 인력이 제가 집이 강릉이에요. 동해안 대형 산불 났을 때에도 투입을 못해가지고 그때 베지 못하고 산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방치해도 지금도 그냥 있어요. 나무가 서 있어요. 그 산에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가는지 아시죠? 바람 불면 나무가 이제는 썩어서 넘어져요. 거기에 이제 맞을 염려가 있어서 잘 못 올라가요. 이런 이제 위험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저걸 배내가지고
뭐 우리 뭐 좋아하면서도 그렇지만 배에 저걸 배인 걸 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저건 칩도 한계가 있고요. 뭐 바이오매스 연료도 한계가 있는데 저 많은 양을 어떻게 쓸 건가? 쓸 데가 없어요. 한 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전소에 납품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제 종합적 대책을 가지고 청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산불이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제 뭐 이왕 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건 아니죠. 다만 앞으로 이런 산불이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그 MBC PD 수첩 보셨죠, 그죠? 안 보셨나요? 보신 분? 많이 안 보셨네요, 그죠? 예. 뭐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또 공공기관장으로서 참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내용을 훑어본 결과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 잘못된 이야기와 잘못된 진단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처방 자체가 잘못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잘못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있나요? 제가 넘겨볼까요? 뭐 저는 원래 이제 이거 보고 하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라 이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우리 과거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혹시 귀산촌 하신 분 계신가요? 귀농이나 귀산촌 하신 분들? 예. 귀산촌 하신 지가 10년 안 됐다. 꽤 되시네요, 그죠?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는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귀산촌에는 산촌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산촌은 여러분들 다 계시는 곳이 산촌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소멸 위험 지역이 466곳인데 고위험 지역이 이제 곧 인구가 소멸될 그 지역이 424곳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촌의 산이나 생활터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경영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 얘기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경영하려고 하고 규모 있게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고, 그죠? 안 들어오니까 호재죠. 그러면 여기서 재배하고 경영하는 것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도시민들과 교류를 할 건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남죠. 저는 산촌 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촌, 이제 인구 절벽이죠, 그죠?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1963년생입니다. 누가 무슨 애기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면 그래도 얼굴 탱탱하다고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감탄사가. 근데 제가 태어날 때 당시에 인구가 1년에 저 같은 나이 때가 105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었어요. 1957년부터 1968년까지에 태어난 사람이 평균 90만 명 이상이네요. 그 10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는데 작년에 몇 명 태어난지 아세요? 2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전해가 24만 7천 명이었거든요. 24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예요. 80%가 날아간 거죠. 자, 제가 다닐 때는 시골의 학교가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왔다가 그렇게 운동장이 넓고 큰 학교였는데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 해요. 학교가. 어릴 때 막 그 기억으로 가니까 그 학교의 학생이 600명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
아주 시골, 여러분 대면 어딘지 알지도 못, 청송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시골 꼴짜기인데, 평창에. 지금 가니까 학생이 그나마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30명. 근데 그 지역에 난 학생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걸 배우려고 그 면에, 그 평창군 진부면인데, 면에 작년에 출생 신고가 한 사람도 안 됐답니다. 이게 인구가 이렇게 절벽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촌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데, 아기를 안 낳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굳이 저기를 살리려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임업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농임업을 겸한 사람들이 많은데, 농업에 지원이 있고 농업이 근간을 이어가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도 대다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임업이 대세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업인이라고 쓸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자, 떳떳하게 나는 임업인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가 이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진흥원장으로 가기 전에 뭐 했는지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임업후계자 중앙회장을 제가 6년을 했고요. 총연합회 회장을 한 번 연임해서 2번을 했죠. 예,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하고 계산을 해서 내가 조금 득이 된다거나 이익이 된다거나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1도 그런 개념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임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느냐, 왜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와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오지랖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하는 동안에 집에 이제 못 돌보잖아요, 그죠? 우리 저도 농장을 크게 한 28헥타 정도 경영을 하다가 그걸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 쫓아다니고, 제가 단체장 할 때도 월요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금요일날 밤이나 토요일날 집에 갔거든요. 굳이 왜 그렇게 다니냐? 그렇게 안 다녀도 되는데 적당히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신조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미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업에 하든 임업을 하든 그 임업이 좋아가지고 거기 미쳐야지만 될까 말까 한데, 적당히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자라는 게 제 평소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쫓아다녔죠. 제가 나타나는 현장이 그래도 임업후계자가, 제가 임업후계자 될 때는 13,000명 정도? 그 정도 13,800명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약 3만 명 정도 입학을 하죠. 그게 2018년도 하고 2025년도입니다. 7년, 8년 사이에 임업후계자가 많이 늘었죠. 물론 임업후계자 선발 받아놓고 짜장면집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때가 되면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첫째로 쪽수가 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예,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군을 만들자라는 게 제 작전이었고요. 그래서 산림청에 쫓아다니고 설득을 하고 담당과장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서 완화를 많이 시켰죠. 하려는 자, 여러분들 다 그때 받으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임업을 하려는 자까지 계획서만 내면 교육받으면 선발을 해줬는데, 이걸 해놓고 나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하네요. 이 생각하고 다르게 악용하는 사람들,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산 하나 사가지고 전부 쪼개가지고 그 개인별로 후계자 등록을 해서 개인별로 회선허가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막아서 하려는 자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자, 임대를 했던, 예산을 가지고
내 산이 9,000평 이상이면 교육 안 받아도 되죠. 선발되죠. 55세 미만이면, 55세가 넘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5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내 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산을 임대를 해서 약 1,000평 정도를 재배하는 게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선발을 하는 걸로 이제 다 바꿨습니다. 그래, 그 부작용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GDP가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일 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치를 않죠. 요즘에, 새롭게,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임업이 앞으로는 대세라는, 이러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산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1년에 약 한 36만에서 40만 명 정도 귀산촌 합니다. 인구는 떨어지지만 귀산촌을 해요, 지금도. 그 귀산촌의 기준은 동지역에서, 주소지가 동지역에서 몇 단위 지속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는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요, 시골 가면 귀농 해가지고 농사지을, 여러분 귀산촌만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가는 사람들보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도시의 아파트 한 채에 20억 받고 팔아가지고 시골에 와서 먹고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러면 이분들을 무시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다 흡수를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방향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로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단체장 할 때는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막 비판을 했어요. 예. 이거 정책이 똑바로 가는데 제가 공공기관장에 그 비판하던 그 대상에 제가 갔잖아요. 가니까 이거 이제 말이 이만큼씩 막 나오는데 제가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제가 기관장 됐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뭐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법 하나 바꾸는데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린단 말이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이제 신분이 이제 달라져 보니까 조금 일을 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뼛속까지 임업인이기 때문에 임업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이제 뭐 1년이 넘었는데 똑같습니다. 임업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임업인 입장에서, 관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은 임업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힘든 거 찾아왔는데 힘드니까 찾아왔지 할 줄 알면 왜 찾아왔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산촌을 왜 살려야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당위성을 만들어내고 농특위에, 제가 이제 농특위 위원이에요. 본의원까지 갔다가 원장하고 본의원 2개, 이게 국가에서 2개를 안 되니까 그거는 사임을 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미래특위 분과위원으로 거기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워킹그룹을 합니다. 거기에 과제에 산촌 재개편 특구에 관련된 연구 용역을 제가 제안을 해서 이제 용역 착수를 합니다. 그럼 산촌을 왜 살려야 되느냐? 내일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산촌을 왜 살려야 됩니까?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곧 여론입니다. 산촌을 왜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정부든 뭐든 이끌어가는 대로 정책, 여러분들 보세요. 산촌을 살리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산촌에 왜 사람이 안 살까요? 젊은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올까요? 네? 불편해서. 네. 편의시설이 없어서, 문화시설이 없어서, 교육시설이 없어서.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민의 직장 생활의 수준에 준하는 거나 그 이상의 노동력이나 힘이 좀 덜 들면서도 그만한 수익이 된다면 청년들 왜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자식들요, 도시에서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피폐하는데 나가서 10년 동안만 살아보면 다 들어와요. 근데 지금 들어와도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 돈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먹고 살기가 좋고 돈이 되면은요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젊은 분들 아버지가 하는 일 받아서 하는 거는요, 아 저거 되겠다 라고 판단이 서면 들어와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저런 거 돈 못 벌고 살아. 네. 내가 똑같아. 저보다 더 할 것 같아. 자신 없어. 그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일본은요, 주택을 양도하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큰 저택을 상속을 안 받겠다라고 다 포기를 하고 집이 비어있는 집이 850만 채예요. 일본의 빈집이. 우리나라 빈집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죠? 우리나라도 100만 채가 넘어요. 일본 따라가는 거예요. 곧 몇 년 후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하는 건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책법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너무 강하니까 네. 기초 하시는 분들도 그 법에 따르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요. 산책법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좀 완화를 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설도 좀 만들고 네. 그럴 수 있지 않으세요? 결론은 돈이 되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돈 벌게끔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돈을 벌게 하려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도 동원해야 된다. 결론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는 산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만들 거냐? 말은 쉽지만 어떻게 돈을 만들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돈을 만들 거예요? 진짜 이거를 네. 여러분들의 대답이 곧 여론입니다. 아, 그렇죠. 좋은 생각이에요. 예. 지금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얘기예요.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돈을 풀어놓고 아깝지 않게 풀어놓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은, 제가 보통 가면 이제 옛날에 5시간씩 스트레스 강의인데 이제는 2시간 넘어가니 힘들더라고요. 2시간 이상은 안 한다. 저도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근데 그 옛날에 할 때 그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데요. 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쓰면 두 번 다시 안 씁니다. 아깝지 않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만지면 저는 이제 3마늘 농사를 많이 짓는데 3마늘 이제 채취를 안 합니다. 힘이 들어서 못 하겠어요. 예. 온 산에다가 잔디밭처럼 뿌려놓고 그거 배 팔다가 골병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주문받지 마.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쭉 갈 겁니다. 앞으로 영구영각처럼 그렇게 갈 거예요. 도시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번에 연휴 때 6일씩이나 하루 저 연산에만 7일을 놀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죠? 해외 다 나갈 것 같았죠? 통계조사 했더니까 몇 프로 나갔어요? 4%밖에 해외 안 나갔습니다. 이번에. 나머지는 1순위가 강릉, 속초였어요. 여행 온 게. 제가 강릉 중앙시장에, 제 집이 강릉이니까 내려가서 강릉 중앙시장에 뭡니까, 그 야간에 하는 야시장, 그거 한다 그래서 갔더니까 전국의 사람이 강릉 다 온 것 같아요. 걸어 다니질 못해갖고 우리 애기 데리고 내려갔다가 우리 6명, 우리 아들 내외, 딸 내외, 우리 내외 해갖고 우리 손자 업고 갔다가 다 뿔뿔이에서 찢어져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해갖고 돌아왔어요. 그냥 못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관광 트렌드가 바뀐다. 그럼 사람의 심리잖아요. 심리. 이걸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인이 하긴 힘드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용을 좀 산촌에다가 시키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화하자. 특화. 이게 갈 길은 멀지만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있을 동안에 꼴랑 3년 동안 임기 동안에 뭘 하겠다고? 그래서 안 하면요 영원히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임자가 누가 오든지 간에 이게 분명하게 내 소신이고 이게 맞다면
구입자도 분명히 이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할 거라고 보고 추진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와서 놀다가, 바닷가에 와서 놀다가 잘 때는 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산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산속 펜션 다 찾아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산촌으로 다 들어가요. 이게 관광 트렌드예요. 옛날에 얼마 전에는요, 시골에 와서 옥수수 따고 감자 캐고 이게 체험이었잖아요. 이제 그 체험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그걸 보람으로 여기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데에 내가 머물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데에 머물 건가. 저는요, 제가 농장을 경영하면서 일주일에 꼭 작을 때 버스 2대를 받았고요.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버스 한 5대씩 받았어요. 저희 농장에. 우리 농장에 와보신 분 혹시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전국에서 많이 왔다 갔는데, 이 단체로. 견학을 많이 왔다 갔어요. 제가 경영하고 있는 농장이 입지 조건이 좋느냐? 예를 들어서, 이 환경적 조건을 놓고 봤을 때, 1에서 100이라면 우리 농장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굉장히 악조건이에요. 왜냐면,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농장까지 산길을 따라서 20분 걸어 올라와야 되고요. 예. 올라오면 이제 모노레일이 있어요. 모노레일을 타게끔 해놓고 여기서 제가 숲해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을 팔았어요. 저라는 사람을. 이 사람한테 내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업도요. 우리 SNS 뭐 하고잖아요. 여자 물건 팝니다. 팔립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광고는 안 팔립니다. 간접 광고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성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이분의 감성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물건에 대한 이성적 값을 매기게 돼 있어요. 첫째로 교육적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훈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걸 주지 못하면요. 아니 비교하죠. 아니 그럼 서울 근교 가까운데 이보다 좋은 환경 좋고 이런 데를 가지. 이 멀어 빠진 강릉에 버스를 3시간 반씩 타고 와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안 오죠. 여기 와야만 경험할 수 있고 여기 와야만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 농장주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 보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리 회의를 하면서도 그래요. 자, 이 농장주 어떤 사람은요. 이 체험객이나 관광객을 만들어서 가면요. 갑질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한 분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아주 환경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갔다 온 사람마다 불평이 조금씩 나와요.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환경은 너무 좋은데 거기 다시 가고 싶은데 그 집은 안 가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득을 창출시키게 해야 되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요번에 관광에서 다 뺐는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토종식물 거기에서 더 희귀한 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많이 심어요. 제가 우리 농장에다가 그 복주머니 난 아시죠? 네. 예, 그 귀하잖아요, 그죠? 그게 옛날 이름이 사실은 또 정겨운 거 아시죠? 옛날 이름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불알나. 예, 개불알 꽃이죠. 예, 그게 본명이었는데 좀 흉하다 그래서 복주머니 난으로. 그 복주머니 난은 보기만 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만지면 안 되는 거.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그걸 만지는 순간 하루 종일 찌는 내가 진동을 합니다. 예. 이 꽃이든 사람이든 이게 접근하지 말고 보기만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 조금 더 접근하면 이제 냄새가 나죠. 이 꽃도 똑같아요. 이게 상품인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지나가는 풀 한 포기도 상품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대하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얘를 하찮게 여기고 밟고 가면요. 오는 관광객도 다 밟고 갑니다. 다 밟고 가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이 농촌에 있는 어메니티를 적극 활용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너무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들 소설을 보면 그 작가하고 이 소설에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작가가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썼을까? 아,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모두가 자연에 대해서 작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녹음 경영치하고 사진 경영치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직불금 관련해서는 한쪽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 직업 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살림도 경영하면서 농업도 할 수 있는데 경영할 수 있는데 한쪽만 직불금 줄 수밖에 없다라는 현행 그 법령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였고요. 두 번째는 필지 하나인데 산도 있고 그 농지도 있을 경우 산에서는 이제 산림직불, 임업직불금을 받고 하태권은 농업직불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받게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연사무소 공무원들 공무원 잘못 알고 계세요. 네?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잘못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협회가 필요한 게요. 협회원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협회로 바로 여기 이제 청송이라면 청송협의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청송협의회에서 도로 얘기하고 도에서 중앙으로 얘기하면 중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직불금은요 한 필지를 두 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한 필지는 농업을 받든 임업을 받든 받는데 그게 이제 분명한 게 임업 직불금은 임지가 이제 지목이 임이라고 되어 있어야지만 직불금을 줍니다. 그러면 농지는 농업 쪽에서 그 필지가 다를 경우에 그 직불금 별도로 받습니다. 다만 소액 직불금은 달라요. 면적 직불금, 소액 직불금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 직불금은 한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00평밖에 안 지어요. 1헥타도 안 되고 그러면 0.5헥타 이하는 사실은 소액 직불금 대상인데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해서는 소액 직불금을 받고 네? 임야에 관해서는 면적 직불금을 받고 그렇죠. 있다 그 얘기인데 그렇죠. 이 자체를 경주시 산림 관련 공무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2019년도 기준인가요? 그 이전에 산림을 경영한 걸 등록했을 때만 직불금을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차, 3년차니까 그 이후기 때문에 제가 현재부터 향후에 열심히 육림을 해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뭐 법령 개정을 한다든가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전에 이제 그 직불금 문제는 아마 담당 공무원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그 전화번호를 나중에 전화번호를 하나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아마 뭔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9년 9월 30일까지에 등록된 경영체 등록된 데만 이제 지금 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농업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적용이 됐었죠. 근데 이제 농업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 이후에도 적용이 되도록.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임업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이 완전히 열린 게 아니고 다리 한 짝만 들여놨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통계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경영하는 사람이면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 등록을 하십시오. 이제 2022년이니까 22, 23, 24 아니 22년 그러니까 3년째죠 올해가 3년째인데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임업도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 한번 열어서 다시 한번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가능성을 처음부터 열어놓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귀청을 한 건데 와서 보니까 상당한 그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미래 먹거리가 산촌에 있다, 산림 경쟁이 있다라고 산림청에서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저같이 이제 최근에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쪽에 되게 장벽을 준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산림청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5년 안에 아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기관장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같은 임업인 입장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라도 저 경영체 등록은 꼭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거기서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토론을 할 거면 지금 왜 하세요? 그 도의 산림과장님한테 일단 말씀하세요. 그거 올려서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강원도는 농임업인 할 것 없이 농자재 반값으로 저 도에서 50% 보조를 해줍니다. 아마 경북에는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경북 도지사님은 산림으로 미래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산림국을 만들어 놓는데 더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가서 건의하면 들어줄 겁니다. 제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저 아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울진에서 온 남성설이라고 합니다. 그 울진에 두 번 오셨던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울진에 오신 분 있잖아요. 울진 손 한번 들어보랍니다. 울진에 두 번 왔을 것 같은데. 혼자 오셨는데. 네. 저는 2002년도 울진 산불 피해 때 울진읍에서 산불 피해 농가 소식설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산불 피해지 않은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산불 피해 지역에서 오신 분들 청송,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피해 지역에 물론 이제 뭐 벌채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울진에서 경험했는 그런 내용을 듣기보다는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고 우선 과제다. 그러면 소득원을 마련하는데 소득원 독벌을 마련하는 걸 그러면 소득원을 마련하는데 최고 우선이다. 그러면 독벌을 마련하는데 시시하게 뭐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고는 대폭적으로 소득원이 마련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왜 하느냐? 제가 집이 울진인데 처음에는 송이버섯 조그만 장사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뭘 하냐 물어보면은 저는 무역을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일본어로 수출을 거의 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 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포항까지 일본서 중원 도성에는 거의 계절부로 내려오니까 9월 초에는 포항수이 안 나요. 그러면은 고성도 사와가지고 수출하고 마지막에는 저 고성 양양수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10월 말경에는 포항가를 사주고 수출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산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에다가 송이산 피해 품목을 우리 다른 서도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그 초피 열매를 식재를 해서 또 나물 식재해서 딸매는 열매를 수출하고 국내 유통을 하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지원을 가지고 있죠.
지원해주겠지만도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거 지원이 그냥 주민들한테 생산 얘기밖에 안 된다. 대폭 전시가 아니라 이렇게 대폭 지원을 해줘야 그러면은 산불 피해 지역을 포함해서 농민들 소득이 누가 봐도 필요하다는 그런 소득이 되겠구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전했는데 이거 저희가 피해 지역이 내려서 앞으로 피해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그럼 실질 소득이 얼마냐? 피해 지역에서 1가구당 1년에 1억 이상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하시고 투자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초피로 송이를 대체하고 수출 품목을 만들자. 그것도 이제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소득본부에서 초피, 산초, 그 다음에 저 남쪽에 황칠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실 내용 중에 가장 듣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서 산림청하고 정책 제안을 할 때 묘목 지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회의한 게 그거예요. 묘목만 지원해주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심어주는 것까지 어떻게 좀 해보자.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예산 신청을 하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다만 이제 초피,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 둘째 그거에 대한 판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도 답은 없습니다. 저희 원이. 다만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초피 이 외에 나머지 그 생산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진이면 울진, 청송면 이렇게 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사실 원하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를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나무가 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이나 또 이런 거, 그런 이제 것도 그냥 하지 말고 가능성 있는 작목들을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하시고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겠다. 시간이 지금 한 50분 정도에 끝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분만 좀 더 듣고. 오동나무가 빨리 자라고, 오동나무 빨리 자라니까 그 씨앗을 어떻게든 빨리 먼저 가게 하면은 오동나무가 햇빛에서 싹이 잘 틀리니까 빨리 지배하고, 그다음 오동나무로서의 어떤 그 가치들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는데, 특히 오동나무로서 그 악기만 될 수 있는 그 디질리움이라든가 가야금도 심지 그런 것들로 아주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제약이 있었는데, 이 제약에서 벗어나는 그 길들에서 그 뭔가 센세이션한 광고도 그런 방향에서 보면은 빨리 오동나무 혹시 재배하고 계세요? 오동나무 씨앗을 그 명을 살려니까 없고, 씨앗은 키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 오동나무와 같은 가에 있는 그 누리잠나무, CO2 없는 이제 천연 약이니까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제 판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외로 가는 게 결국 그 아픔이 전화위복이 되고 또 하나의 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동나무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어른들은 딸라면 일단 오동나무 하나씩 들어갔는데 가구를 만들어줘야 돼서 그게 이제 악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인데, 요즘은 이제 유럽의 그 저가 고급 목재에 밀려가지고 오동나무의 가치가 사실은 사라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이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그런 고민은 우리 공통의 고민이거든요. 참고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의 선봉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진 찍겠습니다. 예, 파이팅 한번 하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수업 있잖아요.